안녕하세요. 저는 우미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에 며느리라는 존재가 들어온 건 5년 전의 일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동철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라며 제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김지연. 이름도 예쁘고 웃는 모습은 더 예쁜 아이였죠. 싹싹하고 애교 많은 모습에 저와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리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로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어요.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시집살이라는 말은 옛말이라고 생각했기에 명절이나 제사 때도 힘들면 오지 말라고 먼저 챙겨주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백화점에 데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사입혔고 신상 명품 가방이 나왔다고 하면 어느새 제 손에는 지연이에게 줄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지연이는 그때마다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팔에 매달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런 시어머니를 또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볼에 입을 맞추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고, 참 좋은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남편 강성필은 그런 저를 보며 가끔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당신도 참, 너무 퍼주기만 하면 벌은 나빠져. 세상에 공짜 좋아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 여보, 왜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요?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시집와서 잘해주고 싶은 내 마음을 왜 몰라줘요? 저는 남편의 말을 그저 무뚝뚝한 사람의 괜한 걱정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검은 속내를 감춘 지연이의 욕심은 마치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끝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부탁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주말, 지연이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혼자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평소에는 아들 동철이와 함께 오거나 약속 없이 오는 법이 없던 아이라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반갑게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연이는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어요. 무슨 일이냐는 제 물음에 지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타던 차가 좀 오래돼서요. 요즘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 얼마 전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듣고 보니 걱정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차를 바꾸라고,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죠. 제 말에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봐둔 차가 있긴 한데. 그렇게 지연이는 국산 소형차 한 대 값 정도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며느리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아깝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연이가 차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여전히 낡은 그 차가 세워져 있더군요. 이상해서 동철이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지연이가 갑자기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돈 먼저 보태줬대요. 차는 좀 더 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도 착하죠?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의 첫 번째 거짓말이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서막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지연이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친구 아기 돌잔치 가야 하는데 변변한 옷이 없네요 라며
몇십만 원짜리 원피스 값을 받아가더니 나중에는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행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요라며 몇백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아갈 때마다 지연이는 온갖 아양을 떨며 제 마음을 녹였고 저는 그래,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번번이 지갑을 열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저는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 앞에 앉아 말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마냥 집에만 있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갖고 싶어 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제 말에 지연이는 신이 나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러 카페 사진과 예상 인테리어 시안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이나 자금 계획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예쁜 사진들만 가득한 종이 뭉치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네, 아버님. 이것저것 다 합쳐서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한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억.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백만 원 수준이던 며느리의 요구가 어느새 억 단위로 훌쩍 뛰어 있었어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는지 지연이가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그냥 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게 자리도 거의 다 알아봤고 오픈만 하면 정말 대박날 자신 있어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아버님.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남편의 눈에는 지연이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모한지 훤히 보였을 겁니다. 아가, 세상에 대박이라는 건 없단다. 그저 운이 좋거나 아니면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지. 너는 지금 그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구나. 남편의 차가운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었어요.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부터 다시 써오너라. 상권 분석,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자금 회수 계획까지. A4 용지 한 장이라도 좋으니 네가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나를 설득시켜보란 말이다.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저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여보,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말아요. 지연이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건데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아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님 말씀은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뜻이니까. 하지만 제 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이는 저희 집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아들 동철이에게 물어보면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의 말이 며느리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것은 아닐까, 이대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저는 결국 먼저 지연이에게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지연이가 먼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며느리의 모습은 딴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지연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게 됐어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니? 천천히 말해보렴. 지연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업하기로 한 친구와 이미 가게 계약을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안 해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거였죠. 친구가 저만 믿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제가 어떻게 그 친구 인생을 망쳐요, 어머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지연이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던 바로 그때 퇴근한 아들 동철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우는 아내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연이는 동철이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얼굴에 먹칠했어. 어머님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 그 말은 마치 제가 지연이를 구박해서 울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제게 따지듯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연이한테 무슨 말 하셨어요? 아니다, 동철아. 그게 아니고.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지연이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주제넘은 부탁을 드려서 그래.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셔. 지연이의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말았죠. 아내의 눈물만 본 아들은 이성을 잃고 제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겠어요? 지연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강동철,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언제 돈 때문에 지연이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그래?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뭔데요? 어머니가 돈 안 내주셔서 지연이가 위약금 물게 생겼고 친구한테 신용까지 잃게 생겼잖아요. 이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면 뭔데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막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제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 정말.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아들은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제 하나뿐인 아들이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제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목을 조르는 아들의 손보다 저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내의 거짓 눈물에 눈이 멀어 어미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멱살을 틀어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졌습니다. 귓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에는 저를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만이 전부였어요. 제가 낳고 제 품에서 길렀던 아들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밤이면 제 팔에 안겨 끙끙 앓던 여린 아이였고 처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피가 철철 나는 다리보다 더 서럽게 울며 제게 달려오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압박감보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배신감이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강동철, 너 지금. 제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갈라진 쇳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멱살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 힘에 제 몸이 속절없이 앞뒤로 흔들렸어요.
어머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네. 우리 행복보다 어머니 통장에 찍힌 숫자가 더 중요하냐고요. 지연이가 당신 며느리가 저렇게 울고 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 돈, 돈. 저 아이의 눈에는 제가 그저 돈에 미쳐 며느리를 구박하는 악독한 시어머니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며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은 그깟 돈 몇 푼 앞에서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바닥에 엎드려 울고만 있던 지연이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동철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신용일 뿐이었죠. 여보,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 어머니한테 어떡해. 가녀리게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동철이의 팔을 잡는 그 가느다란 손가아이케이 손끝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철이의 등 뒤에서 제게 쏘아보내는 그 눈빛.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눈빛에는 희미한 조소와 함께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말하는 듯한 섬뜩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 아이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구나. 저 가증스러운 눈물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구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들의 손에 붙잡혀 모욕을 당하는 이 순간을 저 며느리라는 아이는 완벽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연이의 가식적인 만류에 더욱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지연아. 내가 오늘 어머니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평생 고생만 한 너를 더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할 수는 없어. 버릇을 고쳐? 제 어미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저 말이 과연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고쳐봐라. 네 엄마 버릇, 어디 한번 제대로 고쳐봐. 네가 태어났을 때 똥오줌 다 받아내며 키운 게 버릇이 될 줄은 몰랐구나. 너를 위해 내 청춘 다 바친 게 고쳐야 할 버릇이었어. 제 체념 섞인 목소리에 아들은 순간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옆에서 지연이가 흑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아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지연이의 미래예요. 어머니의 낡은 보상 심리 때문에 우리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요. 낡은 보상 심리. 제 모성애가 한순간에 추악한 집착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말이 저 아이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을 저항으로 받아들였는지 제 멱살을 잡았던 손을 거칠게 놓으며 저를 밀쳤습니다. 으악.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다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가 소파 모서리에 부딪혔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동철이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그 옆에서 지연이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입으로만 걱정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가와서 저를 부축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죠. 상황을 완전히 자기들 쪽으로 가져왔다고 판단했는지 동철이가 제게 최후 통첩을 하더군요. 똑똑히 들으세요. 내일 오전까지 약속한 돈 입금하세요. 만약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저도 더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집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 고생시키는 어머니, 저한테는 필요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망치처럼 박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상이
제 아들이라는 이름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릴 적 동철이가 제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라고 써서 건네주던 어버이날 카드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동철이는 지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지연아. 이런데 더 있어봤자 너만 힘들어. 지연이는 마지막까지 착한 며느리 연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내일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내일까지 돈 내놓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영영 못 볼 줄 알아라는 서늘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몸을 돌려 막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삑삑삑.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 남편 강성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서서 집안의 풍경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의 시선은 소파에 위태롭게 기대앉아 있는 저, 그리고 제 앞에 서서 금방이라도 집을 나서려던 아들 내외에게 차례로 닿았습니다. 현관 센서등이 꺼지면서 거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집안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옷매무새,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 동철이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붉은 얼굴, 그리고 지연이의 얼굴에 남아있는 거짓 눈물의 흔적까지. 노련한 사업가인 남편이 이 살벌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무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연이었어요.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동철 씨 좀 말려주세요. 동철 씨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원인을 아들의 흥분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그저 피해자인 척 상황을 중재하려는 착한 아내인 척하는 연기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지연이의 쇼에 놀아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지연이가 붙잡은 자신의 팔을 벌레 떼어내듯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저놈이 당신한테 손이라도 댄 거야? 남편의 눈에는 오직 저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고개만 저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일으켜주며 소파에 바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 강동철을 마주봤습니다. 강동철. 아들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 방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고. 동철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대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저희 마음을 조금도 이해 못하세요. 어머니가 지연이한테 얼마나 모질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남편의 두껍고 거친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무섭게 후려친 것이었죠.
아들의 고개가 옆으로 세차게 돌아갔고 금세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어머 하며 짧은 비명을 질렀고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내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아냐고? 다 안다. 네 옆에 있는 저 여우 같은 계집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드나들었는지, 네가 저 계집의 말에 놀아나 어떻게 변해갔는지 나는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다. 남편의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닥쳐라. 남편의 한마디에 아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서 지연이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서늘해서 옆에 있는 저까지 오싹할 정도였어요. 내가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동철이 손을 잡고 수줍게 웃으며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나는 네 눈을 보고 알았지. 네가 보통 내기가 아니란 걸. 네 웃음 뒤에 숨겨진 그 끝없는 탐욕과 계산을 나는 분명히 봤다. 다만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한다기에 내 아들의 선택을 믿어보려 했기에 눈 감아줬을 뿐이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남편은 잠시 말을 끊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감히 내 아들을 조종해서 내 아내에게 손을 대? 이 집의 안주인이고 네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의 멱살을 잡게 만들어. 너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남편은 말을 마친 뒤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차 키와 지갑을 집어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어디서 감히 아비 소리를 입에 올려.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나한테는 너 같은 짐승 자식 둔 적 없어. 네가 지금 사는 그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거 알지? 일주일 주겠다. 그 안에 짐 빼서 나가. 네가 타고 다니는 그 차 회사명이다. 내일 당장 사람 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금전적인 압박이 시작되자 지연이의 얼굴에 비로소 초조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동철이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고요. 그리고 너 김지연. 남편은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철이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네 친정꼴이 지금 어떤지 내가 모를 것 같나? 네 동생이 노름에 미쳐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 그래서 네가 우리 돈을 뜯어내려고 이따위 쇼를 벌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더러운 연기 그만하고 저 자식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남편의 말에 지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변명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했어요. 남편은 두 사람을 현관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내 아내 눈에 띄지도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니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릴 테니 내 말 명심해. 남편은 두 사람을 집 밖으로 완전히 내쫓은 뒤 현관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였죠.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현관문에 기대 서 있더니 이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진정이 되었지만 아들의 그 경멸 어린 눈빛과 제 멱살을 잡았던 거친 손길의 감촉은 좀처럼 잊히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리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장이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키며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마셔. 속이 좀 따뜻해질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제가 나직이 말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크고 따뜻했어요. 힘들겠지만 현실을 봐야 해. 그리고 맞서 싸워야지. 저것들한테 우리 인생을 더는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 아까 지연이네 집 사정,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노름 빚진 것까지. 제 물음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저 계집, 마음에 들지 않았어. 당신 앞에서는 살갑게 웃고 애교 부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지. 눈빛에 욕심이 가득한 게 보였거든.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기 전 남편은 몰래 사람을 써서 지연이의 뒷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신한테는 말 안 했어.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동철이가 좋다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때 조사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 없었어.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업하다가 좀 망했다는 거, 그래서 집안이 넉넉지 않다는 것 정도였지. 그건 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지연이의 미묘한 행동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무심코 넘겼던 것들을 남편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걔가 당신 보석함 앞에서 유독 눈을 반짝이던 거, 내가 사업 이야기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던 거, 동철이한테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은근슬쩍 떠보던 거. 나는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사람을 붙여봤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남편이 쏟아냈던 진실들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재기하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고, 그 남동생은 오래전부터 도박에 손을 대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최근에는 불법적인 곳에까지 손을 대 사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2억. 걔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그 돈. 카페 보증금이 아니라 지 동생 도박빚 갚아줄 돈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작정으로 접근한 거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가 보여줬던 과한 애교와 선물에 대한 집착, 그리고 밑도 끝도 없던 돈 요구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탐낸 것을 넘어 제 아들을 조종해 폐륜을 저지르게 만든 그 간악함에 치가 떨렸어요. 나 저것들 절대로 용서 못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싸워야겠어요. 내가 저것들 때문에 평생을 바쳐 이룬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어요. 제 눈에서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는지 남편은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옆에서 다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 우선 증거부터 확실하게 모아야 해. 저것들이 다시는 우리 앞에서 딴소리 못하게. 모든 걸 녹음하고 기록해둬.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이길 수 있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전쟁이었죠. 저는 그날 밤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연이가 말했던 동업자 친구였습니다. 지연이가 카페를 차린다며 제게 처음 거짓말을 시작했던 그 인물.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그것마저 꾸며낸 이야기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밤새 지연이의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지연이는 과시욕이 강한 아이라 자신의 일상을 거의 매일같이 포스팅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진 속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내 베프 혜진이랑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들이 많았죠. 저는 그 혜진이라는 여자의 계정을 찾아냈고 다행히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고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실례지만 김혜진 씨 되시나요? 저는 김지연 씨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제 소개에 상대방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다정하게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많이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라 요즘 지연이랑 연락이 잘 닿질 않아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나 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혜진 씨랑 같이 카페 동업 준비한다고 하던데 잘 되어가고 있나요? 제 물음에 수화기 너머의 혜진 씨는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카페요? 저 지연이랑 카페 같은 거 하기로 한 적 없는데요. 역시나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이상하다. 지연이가 저한테는 혜진 씨랑 같이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던데. 혹시 지연이가 무슨 큰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아시는 거 있으면 뭐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야죠. 사기와 돕는다는 제 말에 혜진 씨의 경계심이 조금은 풀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머님. 사실은 지연이가 저한테도 돈을 좀 빌려갔어요. 자기 남동생이 급하게 수술할 일이 생겼다고 병원비가 모자라다면서요. 금방 갚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혜진 씨를 설득해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갔는지 상세한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혜진 씨, 혹시 지연이 남동생 연락처나 그 동생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는지 지연이 남동생의 이름과 SNS 계정 주소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그 남동생 놈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기가 막힌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죠. 수술을 해야 한다던 위급한 환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계정에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외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심지어 해외의 화려한 카지노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나와 친구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도박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사진을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기묘한 희열마저 느껴졌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니들이 어떤 거짓말로 내 아들을 망치고 내 가정을 파괴했는지 내가 세상에 전부 다 밝혀줄게. 그리고 니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해줄게. 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지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통화 녹취, 그 남동생 놈이 SNS에 과시하듯
올려놓은 사치스러운 생활 사진들. 남편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짓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한 증거라고,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저 악랄한 아이가 과연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까? 분명 무슨 짓을 해도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언제나처럼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쫓겨난 지 고작 이틀 만이었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마주치기만 해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마트 사장님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계산대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지만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동 아주머니 몇몇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어머, 사모님. 얼굴 보기 힘드시네. 집안에 우환이라도 있으셨나 봐. 그 말투에는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묻는 제게 다른 아주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어, 다들. 아들 내외를 돈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내쫓았다며.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를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손주 볼 생각은 안 하고 애들 앞길을 그렇게 막을 수가 있어. 임신.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 며느리 임신 안 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내쫓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격앙된 목소리에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혀를 찼어요. 쯧쯧, 아직도 저렇게 잡아떼시네. 당신 아들이 동네방네 전화 돌리면서 울고불고 다 이야기했는데 뭘. 며느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할 것 같다고 제발 자기 엄마 좀 말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던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상처를 줘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 세상에. 그 가증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임신을 꾸며내고 저희를 돈에 미친 파렴치한 부모로 만들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속셈이었죠.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등 뒤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동정의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달리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것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 거짓 눈물, 동정심 유발. 저급하고 뻔한 수법이지. 여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정말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당장 가서 해명을.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해명해봤자 사람들은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아. 오히려 아들을 이기려고 변명하는 독한 시어머니라고 손가락질할 뿐이지. 저것들이 마음껏 떠들게 내버려둬.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면 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겨우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들의 저열한 방식에 똑같이 휘말려서는 안 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좋은 이웃으로 반듯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돈만 밝히는 무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동철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으로 하혈까지 하고 있어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뱃속의 아이, 어머니의 첫 손주입니다. 만약 지연이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 평생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까지 약속한 돈 병원 계좌로 보내주세요. 문자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 그저 글로만 적힌 일방적인 통보. 하지만 첫 손주라는 단어는 제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지연이의 임신이 사실이라면, 제 고집 때문에 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이라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문자를 보여주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쇼하고 있네.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이 진단서 한 장 없이 저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어느 병원 무슨 과에 입원했는지조차 없잖아. 100% 거짓말이야.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 하지만 여보, 만약은 없어. 저것들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협박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여기서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순간 우리는 평생 저것들의 노예로 살아야 해. 정신 똑바로 차려, 여보. 남편의 단호한 말에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지연이와 동철이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동정심과 죄책감을 이용해 저희를 옭아매려는 교활한 덫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자를 그대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동네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놓고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저희 집 대문 앞에 돈독 오른 노인네들, 자식 앞길 막지 마라는 식의 험한 말을 적은 쪽지를 붙여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저는 남편을 믿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아직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지연이의 낡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내쫓은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차는 가져가지 않았더군요. 그 차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블랙박스. 그날 지연이가 눈물 연기를 펼치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오던 바로 그날. 어쩌면 그 차 안에 블랙박스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차 문 열고 메모리 카드 확보해. 내가 지금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 남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조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알려준 대로 차 문을 열고 룸미러 뒤에 달려있던 블랙박스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파일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그날의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운전하며 저희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까지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실망감으로 철렁 내려앉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는 차를 세우고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끈 채로 운전석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블랙박스는 차의 전원이 꺼진 후에도 주차 녹화 모드로 작동하고 있었고 차 안의 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시어머니 집 앞이야.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오늘 눈물 연기 좀 제대로 하면 노인네들 까무러칠걸?
보나 마나 아가 힘들었지 하면서 바로 돈 내줄 거야. 우리 동생 노름 빚은 이걸로 한 방에 끝내는 거지, 뭐. 지연이의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 제가 알던 그 가녀리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자신감에 넘치며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한 목소리였어요. 아들, 동철 씨는 걱정할 것도 없어. 내 눈물 한 방이면 껌뻑 죽는다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자기 엄마 멱살이라도 잡으라면 잡을걸. 하여튼 물러터져가지고. 아무튼 엄마. 쇼 시작해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 좋은 소식 가지고 전화할게. 통화가 끝나고 지연이는 사이드미러를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에 인공 눈물을 여러 번 넣더군요.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평생 본 그 어떤 표정보다도 사악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볼 뿐이었죠.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완벽한 계획, 아들을 조종하려는 의도, 그리고 저희를 향한 기만까지.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말했던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복사하며 다짐했습니다. 김지연, 강동철. 너희는 끝났다. 너희가 파놓은 그 거짓의 무덤에 내가 직접 너희를 묻어주리라.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곧바로 반격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설픈 해명이나 개별적인 연락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들이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 여론을 형성했듯 우리 역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한꺼번에 터뜨려야 했습니다. 저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추악하고 교활했는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낱낱이 밝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직접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저희를 비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옆동 아주머니였습니다. 김 여사님, 저 강성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나 한번 하시죠.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남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하고 정중했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나직이 말했죠. 오셔서 제 아들놈과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제가 정말 돈 때문에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은 파렴치한 인간인지. 그날 오시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안 오신다면 김 여사님께서 그동안 동네에 퍼뜨린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말에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험담했던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초대. 그들의 거짓 소문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동시에 불참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아들, 동철이에게 걸었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이냐? 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연이 데리고 집으로 와라. 그건 왜? 토를 달지 마. 니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 문제 그날 해결해 줄 테니. 그리고 니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덕분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구나. 그 사람들 앞에서 니들 입으로 직접 말해. 내가 얼마나 나쁜 애비고 네 엄마가 얼마나 악독한 시어미인지. 남편은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철이는 아마도 우리가 드디어 항복했다고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어리석은 아이는 자기가 제 발로 심판대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기꺼이 초대에 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편은 거실 TV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커다란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마치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저희 부부는 비장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약속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불안감,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거실에 둘러앉은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들 내외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동철이와 지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임산부라도 된 것처럼 배를 살짝 감싸쥔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동철이는 그런 지연이를 부축하며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을 보고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라고 생각했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띠더군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남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희 부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 임신한 며느리와 아들을 내쫓았다는 이야기더군요. 남편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뱃속의 아기만 아니었으면.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남편은 지연이의 말을 부드럽게 끊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아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오해를 풀고 너희에게 사과하려고 한다. 물론 그 전에 먼저 다 같이 봐야 할 영상이 하나 있구나.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거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저희가 보았던 익숙한 지하 주차장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이의 차 암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철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볼 뿐이었고요. 남편은 영상과 연결된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곧 거실 전체에 지연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시어머니 집 앞이야. 걱정 마. 내가 오늘 눈물 연기 좀 제대로 하면 노인네들 까무러칠걸? 우리 동생 도박 빚은 이걸로 한 방에 끝내는 거지, 뭐.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 화면과 지연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하얀 페인트를 쏟아부은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동철이는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지연이의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동철 씨는 걱정할 것도 없어. 내 눈물 한 방이면 껌뻑 죽는다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자기 엄마 멱살이라도 잡으라면 잡을걸. 하여튼 물러 터져가지고. 자기 엄마 멱살이라도 잡으라면 잡을걸. 그 대목에서 동철이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괴로운 신음을 내뱉으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게 정말 제 목소리 맞아? 어떻게 저런 무서운 생각을. 완전 사기꾼 아니야?
영상 속 지연이가 인공 눈물을 넣고 사악한 미소를 짓는 장면이 나오자 거실은 분노와 경멸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지연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자, 아가. 이제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렴. 네 뱃속에 있다는 내 첫 손주는 안녕하신지. 그리고 네가 말하는 오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말이야.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니 저건 조작된 거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첫 번째는 지연이의 친구 혜진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카페 동업은커녕 친구에게까지 동생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뜯어낸 지연이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연 씨의 남동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TV에 연결해 지연이 남동생의 SNS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명품 옷과 시계, 외제차, 해외 카지노. 누나와 친구의 돈으로 벌인 호화로운 생활이 적나라하게 펼쳐지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지연이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연기도 변명도 할 수 없게 된 지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 내가 그랬어. 돈 때문에.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그랬다고. 당신들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평생 가도 모를 거야. 그래서 뭐. 그래서 나를 죽이기라도 할 거야?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태도에 저를 비난했던 옆동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연이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의 팔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손 더럽히지 마세요. 저런 건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심판할 겁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무너진 지연이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실의 심판은 이제 막 끝났을 뿐 진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동정했던 지연이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고 일부는 자신들이 소문에 휩쓸려 저희 부부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제 아들 강동철의 모습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철이는 소파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제 어미에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스스로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동철. 제가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들은 움찔하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분노나 반항심 대신 깊은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너 이제 알겠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사랑한다던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네가 네 엄마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이제는 좀 알겠어. 제 말에 아들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굵은 눈물 방울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못했어요라는 말만 간신히 내뱉을 뿐이었죠. 잘못해? 뭐가 잘못인데? 네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 엄마 멱살을 잡은 게 잘못이야? 아니면 저 여자의 거짓말에 놀아나 네 부모를 돈만 밝히는 늙은이로 취급한 게 잘못이야? 말해봐. 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고. 제 서슬퍼런 외침에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듯 내려온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용서.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다. 네가 저지른 죄는 평생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어디서 감히 내게 용서를 구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던 지연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듯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동철 씨한테만 그러세요? 동철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가 시킨 일이에요. 저를 탓하세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하는 척, 모든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려는 척하는 그 연기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이의 진짜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일은 저희끼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셔야겠어요? 지연이는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띵동 띵동 띵동.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지연.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쿵, 쿵, 쿵. 누군가 현관문을 세차게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욕설과 함께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새하얗게 질려 거의 잿빛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네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 대여섯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거실에 있는 지연이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숨어 있었네. 야, 네 동생 빚 당장 안 갚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지연이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지연이는 비명을 질렀고 동철이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보호하려 했지만 다른 사내들에게 붙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네 동생 놈이 네 누나만 믿으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데 돈은 준비해놨나 몰라. 오늘까지 못 갚으면 네 신랑 신상부터 회사까지 싹 다 뿌려버리고 네 친정집 기물은 나만 하는 게 없을 줄 알아.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지연이 남동생이 빌려 쓴 도박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2억 원을 필요로 했는지, 그 돈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때 집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사채업자들은 경찰의 등장에 욕설을 내뱉으며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우두머리 남자는 지연이에게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날인 줄 알지 마. 니들, 내가 땅끝까지 쫓아간다.
사채업자들이 사라지고 경찰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서둘러 저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아들 내외 단 4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앉아 있는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강동철, 네가 선택해라.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짊어진 빚의 굴레 속으로 같이 들어가 평생을 허덕이며 살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더러운 손을 놓고 네 인생을 되찾든 네가 선택하라고. 남편의 말에 지연이가 기겁하며 동철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안 돼. 나 버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제발. 하지만 동철이는 지연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가 번졌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완성한 아들은 그것을 지연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끝내자. 너라는 악몽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싶다. 그것이 제 아들이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서 이혼 서류가 지연이 앞으로 밀어지는 순간 지연이의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진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추악하고 본능적인 얼굴이 드러났어요. 지연이는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혼? 웃기지 마. 내가 이혼해 주나 봐. 내가 이 집안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는 못 끝나. 소송할 거야. 위자료 재산 분할. 당신들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법대로 하자고. 그 발악하는 모습에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추악한 본색을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들 동철이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때 소파에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 위로 하나씩 아주 천천히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이게 네가 말하는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이건 네가 결혼 생활 동안 내 아들 카드로 긁어댄 명품 쇼핑 내역서다.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더구나. 네가 말하는 바친 청춘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했나 보지. 남편은 이어서 다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네가 사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다. 명의는 내 이름 강성필로 되어 있고 보증금과 월세 역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증명서지. 네가 이 집에 기여한 재산은 단돈 10원도 없어. 그리고 이건 네가 타고 다니던 차의 리스 계약서. 역시 내 회사 법인 명의로 되어 있구나. 남편이 서류를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지연이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저지른 가장 결정적인 실수에 대한 증거다. 남편이 녹음기를 켜자 지연이가 친구 혜진 씨에게 돈을 빌리며 했던 거짓말, 그리고 블랙박스 속에서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거실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명백하게 유책 배우자인 너에게 있다는 증거, 네가 우리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다는 증거.
이 모든 걸 가지고 법정에 서면 과연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줄까? 네가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우리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남편의 논리정연하고 차가운 말에 지연이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 재산, 증거. 자신이 가장 믿고 싶었던 모든 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지연이는 한참을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타겟을 저로 바꾸어 달려들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나를 며느리로 생각도 안 했지. 우리 집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당신만 아니었으면 동철 씨랑 나 행복할 수 있었어. 하지만 지연이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남편의 육중한 몸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끝 하나만 더 대봐. 그때는 정말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망가뜨려 줄 테니. 남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지연이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는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네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연이는 분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차례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지독한 원망과 저주만이 가득했어요. 두고 봐, 내가 당신들 절대로 행복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악담을 끝으로 지연이는 마침내 맨몸으로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길고 길었던 악연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즉각 진행했고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아들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밤새 무언가를 찾으려 했는지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옷가지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희가 사준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 사이로 그녀의 탐욕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저 여자 개인 옷가지랑 싸구려 화장품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빼주세요. 가구랑 가전은 전부 중고센터에 팔아버릴 겁니다. 제 말에 직원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제가 사준 명품 옷과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모두 꺼내 헌옷 수거함이라고 적힌 커다란 자루에 담았습니다. 지연이가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아까운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더러운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죠. 한참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대출 서류와 독촉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지연이의 남동생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죠. 대부업체 이름만 봐도 살벌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이가 저희 몰래 자기 친정집에 보내준 돈의 액수가 적힌 작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활비로 주었던 돈, 제가 용돈으로 챙겨주었던 돈들이 고스란히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조용히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짐을 빼내고 텅 비어버린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보금자리였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저 차갑고 낯선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막 아파트를 나서려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연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마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도 어렵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마지막 미련이라도 챙기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안을 본 지연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짐, 내 가구들 다 어디 갔어? 네 짐? 제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네 돈 주고 산 게 뭐 하나라도 있니? 전부 우리가 해준 거야. 그러니 처분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지. 아, 네 개인 옷가지랑 화장품은 저기 복도 끝에 박스에 담아놨으니 그거라도 챙겨가렴. 제 말에 지연이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옆에 든든하게 서 있던 남편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강 여사, 여기서 소란 피우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미 접근금지 신청도 들어간 상태이니 처신 잘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둔 변호사의 서류를 보여주자 지연이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지연이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저와 남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지연이와 그 가족에 대한 소문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라는 돈줄이 끊기고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고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들은 살던 집까지 헐값에 넘기고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다 결국에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자업자득. 그 네 글자만큼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저는 어떤 통쾌함도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라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깊고 황폐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연을 끊어냈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에 대한 감정은 복잡미묘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들 역시 지연이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제 멱살을 잡았던 그 서늘한 눈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은 그 후 며칠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다니던 번듯한 회사에 직접 연락해 사표를 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남편의 힘으로 앉혀준 자리였으니 거두는 것도 당연한 이치였죠. 이제 아들에게는 아내도 집도 직장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무심코 내다보던 저는 아파트 현관 앞 가로등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 동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차마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몇 시간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차마 떨쳐내지 못한 모성애가 뒤엉켜 가슴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섣부른 동정심으로 아들을 받아준다면 이 아이는 평생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역시 창밖의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우산 하나를 들고 말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거나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옆에 가만히 서서 함께 비를 맞을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무언가 말을 건넸고 아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듯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아들의 모습에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당신 동철이는? 제 물음에 남편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을 정해줬으니 갔을 거야. 다음 날 남편은 제게 작은 열쇠 하나와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허름한 동네의 다세대 주택 주소였습니다. 내가 동철이한테 준 곳이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아주 작은 단칸방이지. 가서 살아남으라고 했어. 네 힘으로 돈을 벌어서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바닥부터 다시 배우라고. 그리고 이건 남편은 작은 명함 하나를 더 꺼내 보였습니다. 인력사무소 명함이었습니다. 일자리도 하나 소개해줬지. 매일 아침 저기 나가서 굳은 일 가리지 말고 땀 흘려 돈을 벌라고 했어. 그렇게 1년을 버티면 그때 다시 아들로 받아줄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방식은 냉정했지만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물정 모르던 아들에게 시련과 고통은 분명 좋은 약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도 남편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삶을 되찾고 싶었어요. 아침마다 동네 뒷산에 올라 운동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나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화와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우미자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큰 맘을 먹고 아들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손에는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밑반찬 통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낡고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자 쪽지에 적힌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아들의 방이라고 표시된 302호 문이 보였습니다.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틈으로는 희미하게 된장찌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마도 라면이라도 사러 나가려던 모양이었는지 후줄근한 운동복 차림의 아들이 문을 열다 말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저를 보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뽀얗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어져 있었고 부드럽기만 하던 손은 온통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다가 제가 들고 온 반찬통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밥 굶지 말고 챙겨 먹어라. 그 한마디를 내뱉기가 어찌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말에 아들의 눈가가 다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가 건넨 반찬통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자신이 없어 그대로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또 한 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기에 흘리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제 세상의 중심이었고 아들의 기쁨과 슬픔에 따라 제 감정도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의 인생과 제 인생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웠고 그 빈자리에는 제 자신의 삶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간 통화 내용은 늘 비슷했어요. 안부를 묻고 몸은 괜찮으시냐 걱정하고 별일 없다고 대답하는 다소 건조하고 의례적인 대화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색한 통화만으로도 아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의지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녕을 알리는 것만으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 애처로운 노력을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아들이 그 낯선 동네의 단칸방에서 첫 여름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 경보를 떠들어댔죠. 에어컨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고 있을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혹시나 더위를 먹어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남편에게 슬쩍 작은 벽걸이 에어컨이라도 하나 놔줘야 하지 않겠냐고 운을 띄웠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땀 흘려 돈 버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해.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건 저 아이를 다시 온실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돼.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땀에 흠뻑 젖은 듯 지쳐 있었고, 주변에서는 맴맴 우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동철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 없지. 너는 괜찮니? 일하는 데는 괜찮고, 너무 덥지 않아?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피식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워요. 엄청 더워요, 어머니. 오늘 현장에서 일하는데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신발 밑창이 녹는 줄 알았어요. 땀을 하도 흘려서 일 끝나고 몸무게 재보니까 2kg이나 빠졌더라고요. 아들의 말은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조금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고된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녁에 찬물로 등목 한번 하고 선풍기 앞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돈 주고도 못 배울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힘들지라는 말을 간신히 삼켰어요.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 걱정과 동정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고통 속에서도 삶의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에 짙은 녹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아들이 그 허름한 단칸방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겨울이었죠. 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외풍이 얼마나 매서울지, 얇은 이불 하나로 그 긴 겨울밤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되어 또다시 잠을 설쳤어요. 이번에도 남편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저는 혼자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두툼하고 따뜻한 털실을 사다가 밤을 새워 아들이 입을 스웨터와 목도리를 짰습니다. 한 코 한 코 아들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제 마음을 담아서요. 완성된 스웨터와 목도리를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익명으로 택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쓰지 않고 주소만 적어서 보냈죠.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그리고 이건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평소와는 다른 아주 낮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택배 잘 받았어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택배? 무슨 택배?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따뜻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의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고 따뜻하게 저희 모자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내쫓았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파전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전해오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과 단출하게 저녁상을 차려 마주 앉으려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1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지만 고된 노동으로 다부진 어깨와 거칠어진 손은 숨길 수 없었어요. 아들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어설프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아들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선물 상자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월급 받은 것 차곡차곡 모아서 처음으로 사본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포장된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국산 브랜드의 갈색 등산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즐겨 신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수제 등산화에 비하면 볼품없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아들의 성의를 무시하거나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등산화를 꺼내 들고 아주 오랫동안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감정하듯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이 물었어요. 이거 사느라고 그동안 고생 좀 했겠구나.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라면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 순간 무뚝뚝하기만 하던 남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등산화를 소중하게 내려놓고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저녁 먹자. 네 엄마가 너 온다고 아침부터 갈비찜을 산더미처럼 해놨다. 그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은 1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는 제가 더 퍼주려는 것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예전처럼 많이 못 먹어요. 위가 줄었나 봐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얼음장 같던 저희 집 식탁에 아주 오랜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넓고 든든해진 등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동철이 다시 우리 아들로 받아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 아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 대신 거실 한쪽에 놓아둔 새 등산화의 끈을 풀었다 다시 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난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운 도예 솜씨를 살려 동네에 작은 문화공간 겸 공방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웃들과 흙을 만지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죠. 공방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고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날도 공방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이의 친구였던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얼굴로 향기로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공방 여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 멋진 공간이네요. 저는 반갑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공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혜진 씨는 제게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지연이는 결혼 전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거짓말과 과시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을 숨기기 위해 명품 짝퉁을 사서 진짜인 척하고 있지도 않은 부자 친척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다는 것이었죠. 저도 그때는 그냥 철없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무서운 아이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나서 저도 지연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혜진 씨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지연이한테서요? 네. 정말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갈 돈이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딱 500만 원만 빌려주면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울먹이는데.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너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야. 네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네 주변에 왜 아무도 남지 않았는지 앞으로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아.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지연이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먼 세상의 사람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탐욕과 거짓이라는 감옥에 갇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죠. 혜진 씨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아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의 흙덩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무런 형태도 없던 흙이 제 손길에 따라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을 느끼며 문득 제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아들이라는 존재에 기대어 무형의 삶을 살았던 저였죠. 하지만 아들이 제 품을 떠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의 불길을 통과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우미자라는 저 자신의 온전한 형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졌던 부분은 오히려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남았어요. 공방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인지 남편과 아들이 나란히 언덕길을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조금 서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두 남자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져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그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가장 거세었던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비 온 뒤에 단단하게 굳은 땅 위에서 저는 이제 막 저의 두 번째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